자, 이제 정비법 제일 마지막 나가면서 앞에 건축법 일부까지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그 정비법에서 이제 관리 처분계까지 받았죠. 그럼 관리처분 인가 받았죠. 그럼 철거했죠. 그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끝나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검사 받고 분양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분양 처분을 소유권 이전 고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내용 가지고 지금부터 나오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전 고시란 말 썼는데요. 그 자체를 보면은 제일 먼저 절차를 봐야 되겠죠. 절차를 먼저 한번 봅시다. 그 이 절차를 갖다 오는데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면 가서 공사가 완료됐으면 준공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준공 인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봤을 때 시장 군수 등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사업 주체가 우리가 보세요. 사업 주체가 누가 있느냐? 소위 사업 주체가 시장 군수 등도 사업 주체가 있겠고 또 우리가 쓸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조합이 있겠고, 그렇죠? 조합도 있겠고, 또 토지 등 소유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시장 군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자, 준공 안 받죠? 근데 이 사람 뭐 할 수 있느냐? 자체 검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들은 분명히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받지 않고 자체 검사 받죠. 그럼 이렇게 따라서 준공 인가가 되면 이 사람만 준공 인가 받는 겁니다.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등이 가져가는 민간의 입장에 있는 것만 본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준공 인가가 됐다. 그럼 전체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됐다는 걸 어쨌든 공사 완료 고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준공 인가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허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사용? 허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 완료 고시한다. 그럼 이때부터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사용.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기출 체크 19회 거 한번 봅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준공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 받은 걸 본다. 맞죠? 자체 검사했으면 받은 걸 보는 거고요. 네, 이번에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 시행자는 다른 법률을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 때 그 사실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 3번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맞죠. 다음 시장 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게 있겠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준공인가는 누가 하는 거죠? 시장 군수가 해주는 거죠. 효율적 검사를 위해서 관계 있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준공검사 실시를 갖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의뢰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can 이렇게 문제 푸는 것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틀렸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좀 기분 나쁘죠. 다음 5번 사업 시행자가 아닌 시장 군수 등은 저기 봐요. 얘가 사업 시행자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아닌 사업 시행자 아닌 시장 군수는 자, 준공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입주 예정자가 그 건축물에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사용 허가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사가 완료가 돼서 고시가 됐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갖다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지체 없이 했겠죠. 대지 확정 측량을 갖다 하는 겁니다. 공사 완료 고시 됐으니까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법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에서는 자 뭐라면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필지를 등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할을 해서 등록. 자, 그럼 이렇게 대지 확정 측량하면 토지를 갖다 이제 분할을 합니다. 분할했으면 분양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됐다는 걸 분양 신청자에게 통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겠죠. 이전시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고시해 주도록 되어 있죠. 자, 소유권 이전 고시했으면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소유권 이전 고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 하면 이전했으면 다음 날부터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종전에서 새로운 건물로 자 권리가 이전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전 확정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그렇다면 이제 도시개발법과 도시개발법상을 준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채비지라든가 보류지. 그러면 도시개발법상 각각 사업주체가 있던 채시 보완이란 말 있죠. 채비지는 시행자에게,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에게 각각 기속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의지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그 기출 체크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27회 거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할 수도 있다 했죠. 자,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기억 준공인가가 났죠. 자, 당연히 준공인가가 됐죠. 그럼 준공인가가 됐으면 지체 없이 뭐 했어요? 대지 확정 측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분할했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 디귿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양 신청자한테 통지해 줘야 되겠죠. 니은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가서 이제 뭐 하냐? 분할하고 했으면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디귿, 니은, 리을. 정답은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효과가 여기 있죠. 효과는 소유권 이전 고시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 고시했으면 시장군수한테 보고하고 그 소유권을 어느 날 취득한 건가? 다음 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된 걸 볼 수가 있구나 할 수 있겠고 도시개발법상의 채비지, 보류지가 각각 귀속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등기는 어떻게 할 거냐? 등기는 지체 없이 해주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는 우리가 도시개발법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겠죠. 자, 우선 정비법을 갖다 보면 지금 도시정비법 자 여기서 보면 어떨 거냐? 지체 없이 등기하도록 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고시 됐다. 그러면 지체 없이 등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서 요 사이에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은 틀려요. 도시개발법은 가서 뭘 받았었냐 그러면 거기도 준공검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준공검사 받았으면 자 거기에 근거해서 환지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환지처분 공고 1에서부터 자 등기 시까지
여기를 등기 신청을 갖다 신청이나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4일 기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 원칙적으로 타등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등기가 안 되는데 단 가능한 경우 있어요. 왜? 환지 처분 이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한 채비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이때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예외 없이 이게 바로 이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출체크 21회 걸 한번 또 정리해보면 알겠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준공인가와 이전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인가를 받아. 자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죠. 네, 2번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에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아니죠. 허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X가 되어 있고 3번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부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죠. 어느 날? 다음 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네, 4번 정비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물로 본다. 이전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저당권이죠. 그 다음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 준공인가 처리를 한 경우에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바로 거의 4번이구나 알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됐다면 등기가 끝났다면 이제 권리관리가 늘어나고 줄어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갖다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청산하도록 돼 있겠죠. 과부족금을 갖다가 금전적으로 처리해 주는 걸 뭐라 한다? 청산금이라고 얘기한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금의 지급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청산금의 지급 시기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 후에 차액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금전적으로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정관 등에서 분할을 해서 하겠다. 그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총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자 여러분들 총회 의결을 거쳐서 내가 몇 평 물려받는다, 몇 평 받는다가 알겠죠. 언제 할 수 있느냐. 관리 처분객 인가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가받은 날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까지 그죠? 그러면 요까지 요 사이에 우리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 처분객 인가 받았으면 내가 몇 평짜리 받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럼 걷다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이거 산정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러면 산정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그다음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거기다 규모, 위치, 이용 상황, 또 용도, 정비사업 참작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자, 나중에 안 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할 수 있냐? 징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있냐면 민간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시장군수들한테 위탁 강제 징수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위탁 강제 징수시키면 뭐라 했어요? 제가 꼭 배꼽 인사를 했죠. 자, 그래서 뭐 한다 했어요? 시장군수한테 위탁 강면 감사하다고 100분의 4 이걸 갖다가 수수료를 주도록 돼 있다.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제 여기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자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여기 꼭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꼭 뭐가 되냐면 다음 날이란 말을 갖다 꼭 정리해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도시개발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 봤을 때 도시개발법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도시개발법상으로 본다면 자 여기는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가 자 뭐가 되냐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잖아요. 이미 됐잖아요. 그러면 자 이 교보징수는 이미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산금 자체가 다음 날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다음 날짜 들어갈 필요 없고 청산금의 교보징수는 자 청산금의 교보징수한다. 그랬으면 뭐랄 거냐? 가서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5년이 경과되면 다음 날에 필요 없이 자 그는 5년이 경과되면 소멸한다 이런 말을 쓸게요. 왜? 다음 날이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여기 권리관계가 다음 날 확정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됐으면 5년간 경과되면 이거. 그래 여기는 소유권이 다음 날부터 이런 명칭을 꼭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요 물상대위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누굴 갖다 보호해 주는 거냐? 그런다면 저당권자를 보호해 주는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여기 저당권자를 갖다 보호해 줘야 된다 하는 말 썼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러면 물상대위. 대위라는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3자권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란, 위임이란, 또 우리가 쓸 도급 이런 거랑 다 틀린 겁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요게 10억짜리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자 여기 H은행이 자 이걸 담보로 얘를 담보로 8억 대출해 줬어요. 8억 대출. 그다음 갑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분양 신청할 때 5억짜리를 신청했습니다. 그 여기와 여기 사이는 분명히 5억이란 갭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걸 가지고 자 갑은 5억과 담보대출 8억 이걸 가지고 이 5억짜리를 날려버리면 누가 문제죠? 여기 은행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은 자기 자신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것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은행은 이 5억에다가 뭐 해야 되겠죠? 압류. 이게 바로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다? 저당권자를 보호해 주는 거다.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와 관련되어 있는 한번 문제를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자, 26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는 관리처분객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구시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여기 있죠? 다음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을 대지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 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맞죠? 다음 3.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위탁 징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럼 감사하다고 몇 프로? 4% 떼준다. 볼 수 있겠죠.
다음 5번에 보면 정비 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뭐 할 수 있겠죠? 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왜 그 4번을 제가 안 하느냐? 4번은 틀렸죠. 청산금을 징수할 건 소유권 이전 곳이 어느 날부터? 다음 날부터. 그래서 정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보칙인데 보칙은 출제 빈도수가 참 낮습니다. 낮고 또 개정이 됐어요. 우리가 이 교재 중에 일부를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한테 또 말씀드릴게요. 자, 비용 부담은 다 원칙적으로 다 뭐냐?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자 부담 원칙이라는 거 다 배웠죠. 그렇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그렇고 도시계획법도 비용 자체는 시행자, 사업 시행자 부담, 즉 원인자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외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바로 시장군수 등은 시장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시군객시설 중에 주요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시 거주시설 같은 걸 했을 때는 가서 그 소유 비용의 일부 전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그걸 갖다가 부가금 자 내지 않는다. 그럼 부가금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는 역시 시장군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위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감사하다고 4%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정비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우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우선 매수는요. 이제 법에서 개정되면서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교재가 그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개정된 걸 좀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해 주세요. 우선 매수 자체가 없어지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접지란 말 있죠. 인접지는 그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라면 되겠죠. 그걸 갖다가 그래서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자 우리가 대표적인 뭐가 있었어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안과 밖인데 그 바깥에 상가 등이 있다. 그러면 여기를 재건축을 저층에서 중고층으로 올라간다면 소방 진입로 같은 걸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비구역 바깥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비 안과 밖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는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기출 체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 매각 대상인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맞는 내용이지만 이 법 자체는 이제 삭제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세요. 그래서 종전에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삭제됐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2번에 보면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이 말 맞는 법 내용이지만 이제 삭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삭제됐다. 다음 4번 보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 인가된 때 조합에 양도된 걸로 본다. 시기를 갖다 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관리청에 기속된 정비기반시설과 사업 시행대 기속될 것이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4번은 왜 틀렸느냐? 그 자체가 뭐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가서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는 무상으로 냈지만 알겠죠?
종전 상당 범위 내에서 이런 말 써줘야 되겠죠. 종전의 상당 범위. 그래서 바로 4번이 틀린 거고 5번은 사업 시행자는 관리청에게 기속될 정비 기반 시설과 사업 시행자에게 기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 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해야 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통지하는 것. 자,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정비 사업 전문 관리업자는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등록 사업자가 있겠고 비등록 사업자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등록은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추진자 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련된 자문을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본 또는 기술 인력 등을 갖춰서 시도하게 등록 또 변경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 투자기관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아니면 신탁업자와 같은 경우는 신탁회사 있죠. 신탁회사. 자, 이들은 신탁업자는 신탁회사. 자, 그러면 이 경우는 한국감정원 같은 걸 얘기합니다. 한국감정원. 그래서 LH공사하고 한국감정원 여기는 뭐 하지 않는다?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시도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현황과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방법 절차에 국토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등록 취소 및 업무 제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도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그 등록을 갖다 취소하는데 반드시 취소사유 꼭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등록 취소 사유 중에 반드시 등록 취소하는 것 필수적인 절차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해봅시다. 내용 자체죠. 자, 그래서 등록 취소 중에 그 중에서 must에 해당하는 거 반드시 취소해야 될 사유가 must가 있습니다. 사유가. 그러면 그 사유는 첫째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가 있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하는 거죠. 사유는 거짓을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이냐? 우리가 때 4번에 있는 것처럼 법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직접 수행해야 되는데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 그러면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에 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것이 합산하는 것이 알겠죠? 그 기간 합산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12개월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 그 다음 이제 9번에 있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갖다가 등록 대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반드시 취소 사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업 업무 수행을 했는데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면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사유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사업 시행자가 통지를 받거나 처분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업무 계약을 해지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보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등록 취소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사업 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동의를 받고자 한 때는
총회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 단서 규정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는 할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단서 규정이라면 반드시 취소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들은 업무가 제한받고 있으면 할 수 있죠. 업무 제한, 업무를 제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업무 제한과 관련된 건 뭐라고 우리끼리 공부하면 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이거죠. 시설 철회안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기서 시라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시공자 건축법상의 정비 사업의 시공을 얘기합니다. 설계를 얘기합니다. 철거를 얘기합니다. 회계 검사를 얘기합니다. 나의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같이 할 수가 없다.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병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자의 관계는 이 법의 규정에 있으면 민법상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역시 이제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19회 때 거죠.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 취사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등록기준 미달이란 말은 없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대여. 자, 맞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2번이죠. 대여. 다음 3번 국토의 업무상 감독 허위보고. 아니죠. 허위보고가 아니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때가 있고. 네.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원에게 계약금을 3분의 1. 이건 아니고. 다음 최근 3년간 맞습니다. 2회 이상까지는 가져왔지만 영업적 기간 합산 12개월을 초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음을 알 수 있네요. 다음 협회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전문화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이 발기를 통해서 창립 초회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은 여기 나오네요. 국토교통부 인가받도록 돼 있다. 우리가 정비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국토장관의 보고가 있지만 유일하게 국토장관한테 뭐가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인가받는 것이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옆에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나 여기에 규정이 없다면 이건 민법상의 사단 법인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럼 협회의 업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또는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하도록 돼 있고, 다음 회원의 상호 협력 증진의 업무, 나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 전문관리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연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정비사업을 위한 것을 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감독 관계에 있다는 건 누가 감독이 필요하다 보시면 국토장관이 가서 감독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 수립입니다. 역시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국토장관이 하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정비사업 정비 기본 방침이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10년 단위 5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것 우리가 봤던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토장관은 기반시설 열악하고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뭐가 있냐? 개발사업 시행 방식의 전환입니다. 자, 이거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 대행자를 지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이상 요구가 있어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전환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봐봐요. 재개발은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처분 계획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재건축 하나뿐이 없죠.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환하기 위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와 그 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 이게 있다는 거 꼭 좀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건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갈 것이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정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법? 건축법에 관한 사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은 거기 보면 7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7문항. 비중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에 이제 제일 먼저 보면 목적이 나타나죠.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대지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대지는 도로와 접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에 구조가 있겠고 설비가 있겠고, 그렇죠? 구조가 있겠고 설비 기준, 또 여기에 용도 등을 규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건축물과 대지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 기능, 그렇죠? 기능이 있겠고, 그다음에 환경, 미관을 증식합니다. 이걸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 궁극적 목적은 더불어 살자는 얘기죠.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 하는 것이 공법상의 가장 궁극적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 아닙니까? 살려면 더불어 살자. 죽으면 혼자 죽으라. 이런 소리랑 마찬가지겠죠. 자, 뭐 표현이 좀 그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는 건축법상의 이제 용어정인데, 용어정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뭐냐? 대지란 말 있죠. 그 대지는 원칙론만 알아두세요. 뭐 이거 아주 질질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는 있어도 요새는 그렇게 문제가 아주 세련돼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기초적인 것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대지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다 봅시다. 우리가 구로고, 만약에 구로동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땅이 있어요. 자, 여기가 전이고 답, 대, 과수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답, 대, 과수원. 그 이 중에서 대지가 어느 거냐? 그러면 자, 이게 다 대지가 가능한 겁니다. 왜? 건축할 수 있으면 지목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 우리가 주어진다면, 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다면 그건 다 대지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냐? 1필지를 1대지다 이러는 거죠. 자, 여기 원칙으로 구로동 4에다 집을 짓겠다. 그럼 그 1필지가 1대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자가 같다면 4번지, 5번지 땅에다가 걸쳐 있는 경우도 내가 건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같을 경우?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가 같은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좀 인식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공간정부의 구축이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필지의 성립 요건이 있잖아요. 지번부여지가 같고 집안이 연속돼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거 있지만 우리 공법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같다면, 알겠죠? 행정구에 걸쳐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 권리는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로의 지표 하에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허가권자인 누가 있어요? 특광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정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냐면 2필 이상이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지만 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하나의 대지가 됩니다. 자, 제가 하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평수가 400평짜리인데 나는 걷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4동 져가지고 분필하겠다, 자르겠다. 그럼 가능할 수 있어요, 이런 걸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뭐가 있냐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그런다면 2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축물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건축물을 봐야 되겠죠.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에 요게 꼭 돼야 돼. 정착이 돼야 돼.
그래서 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위에 건물집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이 외벽이나 아니면 또 건물 지면서 여 위에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가 외곽 기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외벽이나 외곽 기둥이 있다면 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거죠.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요. 고가든 지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하상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붕이 필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여기에 딸린 부수, 딸린 거죠. 딸린다는 건 대문, 담장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중에 자, 중요한 것이 있겠죠? 자, 여기 봅시다.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나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죠. 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건 좀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철수는 고문관이다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철도운전보안시설, 하천법에 있는 수문조작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가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간이 컨테이너를 통한 이동이 항상 뭐야? 용이한, 이동이 용이한 그러한 뭐라 쓰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드는 걸 보면 최근에 순차적으로 다 나왔죠. 잘 해서 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1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자 기냐 아니냐 그랬을 때 건축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제를 갖다 보면 그럼 건축법상 건축물을 고르시오. 이걸 직설적 표현해야 되겠죠. 다음 2번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 위에 아래를 가로지는 보행자시설 건축법 적용받지 않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설 적용받지 않죠. 다음 지역자치센터 건축법 적용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서 종류가 있다는데 29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다중이란 건 하숙집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간 학생 같은 경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직장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된 주거 생활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실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치사는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동의 주택에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평 이하이고 층수는 지하철 제조 3층 3계층이죠. 3계층 이하다. 그다음에 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몇 세대? 19세대 그 이하 거주할 것을 할 수 있겠고 1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부설 주차 면적 제외하고 합계가 660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숙사 있더랬죠. 그래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들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서 1개동에 공동치사 시설이 이용하는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그래서 기본 교육적인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있는 학생복지주택도 포함시킨다 볼 수 있겠죠. 그 우리가 여기 보면 일종 건생이 있습니다. 옛날 슈퍼마켓이라는데 지금 그런 명칭은 없어졌고 바로 뭐가 있어요?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그다음에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시설로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 제과점 이런 것인데 자 여기는 바닥 면적이 얼마야?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용원, 미용원도 있겠고요. 자 의원 중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안마원, 안마시술하고 틀립니다. 자 다음 산후조리원 이런 것입니다. 탁구, 자 탁구 체육도장인데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당구장은 2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지역 자치센터. 역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가 300평 미만까지 되는 거죠. 300평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 변전소, 도시가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종 근린생활 일부를 1종으로 바꿔줬죠. 자,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미수해야 되겠죠. 결혼삼상 소개업소, 출판, 일반 업무에 관한 것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도 되어진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종 근생에서 종교 집회장 있죠. 그래서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이런 곳에서 있는 것으로 다 얘기하는데 500제곱미터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총포, 판매소, 사진관, 표고점 있겠고 휴게 음식점, 제과점인데 앞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 300제곱미터 넘게 되면 그거는 2종 근생이고 일반 음식점 규모랑 상관없이 2종 근생이다.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2종이다 할 수 있다. 자, 학원인데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해서 무도 학원은 위락시설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 훈련소 중에서 운전 장비는 제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자동차 관련 시설에 속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당구장은 500제곱미터 미만이도 2종, 탁구장은 1종이랬습니다. 자, 그다음 다중생활시설 우리가 고시원이죠.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2종, 500제곱미터 넘으면 숙박시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 다 2종 근생이라는 것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유자 시설 같은 건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노인복지 시설 같은 거 역시 노유자 시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청소년 수련 시설에는 뭐 있어요? 유소, 호스텔 같은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업무 시설에는요. 우리가 공공 업무가 있겠고 일반 업무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 중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융업소, 사무소 이런 것이 1종이나 2종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제곱미터 넘으면 업무시설이다. 오피스텔 주로 업무를 주로 하고 분양이나 임대하는 구역 중에 일부 구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갖다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숙박은 일반 숙박, 생활 숙박, 그 다음에 관광 숙박 있죠. 관광 숙박은 여러 가지 있죠. 관광 호텔도 있고 수상 호텔, 한국 전통 호텔, 가족 호텔, 호스텔, 소형 호텔, 호스텔.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류 관광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입니다. 네, 다중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넘으면 숙박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 이제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뭐를 갖다 둘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묘지 관리는 화장시설, 봉안당, 옛날 갖고 그랬어요. 묘지와 자연장제가 있죠. 조심해. 그 다음에 동물 화장시설이 있겠고, 동물 건조장. 그래서 동물 전용 납골 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묘지 관련 시설이고, 종전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광 휴게,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 회관, 그 다음에 관망탑, 휴게소, 또 공원, 유원지, 관광지. 자, 종전에 장례식장에다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장례 시설로 바꿔놨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례시설로 바꾸는데 거기는 장례식장 있죠. 그러나 이런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라고 법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건 의료시설이야. 별도로 있는 장례식장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영장 시설이 생겨났죠. 그래서 왜 장례시설이란 말을 썼느냐 하면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영장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으로서 관리동, 화장시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실 등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보류할 것이 있죠. 자, 이쯤 하면 그 체크.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잘못된 것은 무도학원, 위락시설 맞죠. 주유소, 위험물 저장 맞죠. 야외극장은 문화 집회시설이다. 아니죠. 야외극장은 관광 휴게시설이다. 그래서 그게 틀렸죠. 말행한 1종, 안마시설 2종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높이에 따라서 층수를 갖다 기점을 하는데요. 우리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4, 32, 120m 있으면 고층이라고. 그다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4로 곱해지니까 4, 5, 20, 200m 이상이면 초고층이랍니다. 그럼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걸 준초고층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생활시설은 여러분들이
다중에 이용하는 건축물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다중생활시설하고 차이점이 있겠죠. 이건 다중이용 건축물 불특정 사람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문제는 한 번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고서 맞추도록 되어 있냐면 공작물 같은 거예요. 자, 공작물은요. 여러분들 이 공작물은 자, 이것도 가끔 시험지 출제됐던 적이 있죠. 자, 그럼 공작물 한번 봅시다. 건축물과 공작물의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그래 봤을 때 지붕이 있다 없다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그래서 이건 대장소관청인 누가 볼 수 있냐면 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는 건축물하고 공작물인데 얘가 건축물의 기능을 보완해 준 것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규모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오태양, 이름이 남자의 오태양. 자, 오태양입니다. 내가 바지를 30인치짜리 입어. 30. 그러면 너무 말랐기 때문에 웅담이 탐욕 굴뚝 같고, 탐욕 굴뚝 같고. 그다음 광이 4개 들어와. 뭐 사광이면 파는 게 좋죠. 팔고 주의지. 자, 이겁니다. 자, 발음 좀 세게 하면 되죠. 태양열 셀 같은 거 있잖아요. 태양 발전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바로 5m. 이건 분명히 넘는 걸 갖다 기점해요. 넘는다는 건 초과입니다. 그다음 지하 대표 바닥면 30제곱미터를 넘는 거. 옹벽 담장은 2m 넘는 거. 탑은 6m 넘고 굴뚝도 6m 넘는 거. 그다음 광고탑, 광고판은 4m 넘는 거. 고가 수조, 물을 위에서 아래로 쏴준 거 8m 넘는 거. 그럼 여기까지는 다 넘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만 주차장으로서 여러분들 철골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철골조로다가 왜 기계식 주차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주차 8m 이하다. 유일하게 이하 주기지 그럼 합시다. 우리끼리 주기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거 하고서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자, 거기 27회 거 건축법령상 자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고 축조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은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신고해야 될 것은 자 탑이죠. 탑은 6m 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 고가수조 8m 넘어야 되겠죠. 남 광고탑 4m 넘어야 되겠죠. 담장 2m 넘으니까 정답은 4번이구나 할 수 있겠죠. 지하대표 바닥 바지 30이죠. 30제곱미터 넘는 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적용 행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